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암을 찾는 의료 영상에서 암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콘의 스폰서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디벨로퍼 커뮤니티에 소개를 하고자 저희의 첫 어떤 컨퍼런스로 파이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파이콘을 스폰서 할 테니까 이제 오늘은 좀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초급으로 그 난이도를 좀 잡아서 이렇게 깊은 뭐 인공지능 얘기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더 딥다이브한 내용으로 좀 파이썬에 대한 내용을 저희 팀원들이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이름은 백승욱이고요.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했던 거는 200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C++의 윈32 이제 윈도우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영접을 하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내가 다 안 짜도 되는구나. 뭐 신세계를 맛봤었죠. 그리고 대학원은 또 뜬금없게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설계 연구실로 가서 또 회로 설계를 좀 하다가 2012년에 딥러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뭐 여기 이미지 인식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여기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그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저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그 영상 인식 대회에 저희가 좀 참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2012년에 딥러닝 적용 힘이 나오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법을 한 다음에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 시작을 할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 AI 센트릭 컴퍼니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퍼펙팅 인텔리전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중에 아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것들은 다 홀드하고 지금 의학이라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딥러닝으로 의료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암을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딥러닝 스타트업이고요. 뭐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1세대에 속합니다. 이라는 대회 국내 최초로 나가서 2014년엔 7위를 한 바가 있고 2015년에 5위 하면서 좀 글로벌하게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 봐서 아시겠지만 AI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좀 회사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오고 또 좋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보겠다라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 유치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2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든든한 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같이 일을 하고요. 그래서 의료 영상에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을 하는 굉장히 지금 최신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루닛은 굉장히 활발한 파이썬 유저이기도 합니다. 저희 파이썬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저는 2009년부터 파이썬을 한 번도 손에 놔본 적이 없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이라면 파이썬은 안 쓸 수가 없죠. 뭐 가장 유명한 그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다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할 때도 뭐 백엔드를 선택할 때 뭐 가급적이면 그래서 현재 제품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웹 암일 확률 그리고 어디가 암일 확률이 높다. 건방지게 이게 막 무슨 질환이고 뭐 디테일하게 뭐라고 비주얼 고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은근하게 알려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유방 X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식으로 암이 있을 확률과 그 다음에 어디가 의심스러운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제 좀 암으로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렇게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미경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영상인데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사람의 눈으로 판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느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저 영상상의 특징들을 디텍트를 한 다음에 이가 어떤 암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예측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복잡하니까요. 좀 쉬운 얘기 다시 돌아가서 엑스레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엑스레이는 거의 다 찍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검진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딱 되고 네 이게 사람도 알 수 있는 이상 소견 이제 폐암이고요. 뭐 저는 만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케이스예요. 실제 암 환자의 사진이고요. 암은 심장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아시다시피 한 장짜리 영상이고 3D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들이 겹쳐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심장 뒤에 숨어 있거나 뼈 뒤에 숨어 있거나 이런 암이 그런 경우에는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15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들하고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한 6분이 실제로 놓쳤습니다. 암을.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놓치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이 만일 폐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73% 정도는 잡아내지만 나머지 26% 정도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방금과 같은 어려운 케이스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암이 뭐 이렇게 막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10만 명 중에 50명도 안 걸리는 뭐 그렇게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암이 걸릴 확률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 중에 하나라면 이게 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라면 저는 뭐 1년,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는데 내가 만약 암에 걸렸었다. 근데 75%밖에 못 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유방암 검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비슷한 수치인데요. 뭐 한 30% 정도의 유방암은 저 엑스레이 영상 판독에서 발견이 안 됩니다. 그게 현재 좀 알려지지 않은 뭐좀 통계고요. 뭐 이 케이스를 보시면 지금 그 겨드랑이 쪽에 암이 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놓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의사들의 잘못일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정말 어떻게 더 환자를 더 도울 수 있을까?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가 실제로 진단에 믿고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냥 인공지능 만들어서 의사를 돕는다 하면 되게 쉬운데요. 근데 적당히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뭐 엑스레이를 한두 장 보신 분들이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인턴 레지던트 뭐 계속 펠로우 거치시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전문가예요, 사실. 근데 그런데도 저렇게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한 인공지능 정확도로는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정확도여야만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저게 가능한 숫자는 아니지만 99.999%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 엑스레이에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공지능
사로서 특히 사로서 9%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많이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던져볼 얘기는 이게 그럼 가능한 목표인가?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뭐 99.99를 달성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인간보다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 잡겠어. 뭐 이 정도 굉장히 내로우 다운된 목표와 그다음 요건 약간 이제 딥러닝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공지능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의학적인 특징을 스스로 배우는 게 이제 딥러닝의 특징인데 이제 그런 딥러닝 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에서 뭔가를 디텍트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미지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테이션을 받죠. 여기 빨간색으로 마스크라고 써놓은 건데요. 그럼 저기에 뭐 암이 있다라는 저걸 누구한테 받나요? 보통 상식적으로 의사한테 가서 여기에 비정상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마스크를 받고요. 그다음 지금 나와 저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패치별로 이게 비정상 병변이냐 아니냐를 그냥 클래시파이어 분리를 돌리는 식으로 저 방식의 큰 한계는 뭐냐면 믿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인간 보통 분이 좀 있죠. 인간의 정확도가 80%면 그거로부터 있는 정확도가 절대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정확한 데이터는 어딨냐? 당연히 병원에 있죠.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마스크, 그러니까 뭐죠? 판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보고 의사가 여기서 그림에 이제 마스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병원은 가야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챌린지 참가했을 때 뭐 그냥 공개적으로 퍼블릭 데이터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엑스레이 하나 딸랑 주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우리는 환자 단위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작년에 왔을 때, 올해 왔을 때, 그리고 뭐 CT를 찍었으면 CT도 같이 페어링돼서 데이터가 오고, 그러니까 이런 리치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데이터를 얻어요.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 암이 없는 환자. 그래서 맨 위랑 맨 아래, 그러니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뭔가 있다고 나온 체스트 엑스레이 파지티브 셋이 있고, 그다음 체스트 엑스레이 검사에서 뭐 정상이라고 나왔던 체스트 엑스레이 네거티브 셋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놓쳤는데 CT 검사에서 나온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준비해서 여기서 의사의 그 마스크를 받아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중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정상이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실수로 놓쳤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병원을 포함해서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다 이름을 아실 법한 대형 병원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공고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나옵니다. 딥러닝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떻게든 학습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든 학습을 해냅니다. 특히 이미지는 뭐 풀렸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류에 필요한 데이터를 잘 모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학습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훌륭한 분류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 분류를 했는지 시각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컨벤셔널 어프로치랑 정반대의 접근이에요. 원래는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미지를 조각조각 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런 접근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어떤 로직으로 만들었는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시각화를 해보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말 정도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접근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좀 하신 분들은 다 뭐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티피컬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픽셀 단위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폐암이 있다, 없다 이런 수준의 굉장히 추상화된 정보로 멀티 레이어를 거쳐서 추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 단에 있는 레이어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폐암이 있다 없다 투 클래스 프로블럼을 푼다면 저렇게 뭐 두 개의 레이어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함으로써 폐암이 있으면 어떤 폐암에 우리가 어사인한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피처 액티베이션이 뜨게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노멀 맵에 뜨게 하는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됩니다. 되면 이제 저희의 속셈은 뭐냐면 저 새로운 영상을 넣었을 때 여기에 이제 피처 맵에 뭔가 뜰 거예요. 근데 이 피처 맵에 뭔가 뜬 거를 바로 영상상에 오버레이를 시켜보자. 이러면 이 영상에서 컨볼루션 필터가 이 부분에서 뭔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폐암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오버레이해서 보면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뭐 폐암이 뭐 80%다, 폐암이 있을 확률이 80%다, 뭐 이렇게 낸 거에 어떤 리즈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베이직 아이디어예요. 뭐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뭐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 때가 이제 2015년 정도 됐었고 저희는 뭐 투자도 이미 받은 상태였고 근데 어떻게든 다르게 더 잘 해야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 리스크가 많은 어프로치였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아무도 저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아무나 이제 결핵이라는 질환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저희가 인공지능한테 뭐 트레이닝을 할 때 뭐 요 부분이 그러니까 결핵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의사의 어노테이션을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기만 학습을 시켰는데도 의사가 요 부분에 결핵이 있다라고 한 거랑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 매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당연히 잘 된 것만 보여드린 거긴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을 봤어요. 이때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이 됐으니까 이제 달려봐야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정확도를 극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뭐 아키텍처도 바꿔보고 로스 펑션 바꿔보고 뭐 러닝 알고리즘 뭐 SGD를 쓰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러닝 웨이 같은 것들 스케줄링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다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중요하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굉장히 다양한 것들 컨비네이션도 조합을 해서 어떤 컨비네이션이 제일 좋은가 이런 것들도 다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휴먼 레이블링, 휴먼 어노테이션을 저희가 안 받는다 그랬는데 안 받을 또 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부분이 암이고 이 부분은 암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안 주다 보니까 데이터 안에 섞여 있었던 어떤 바이어스를 얘가 그대로 학습해 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일부분의 데이터는 아까 컨벤셔널 어프로치처럼 이 부분이 암이에요라고 받아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partial human annotation이라는 기법도 썼었고, 그다음 앙상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앙상블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 회사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피지션, 그러니까 의사가 주도해서 모델 셀렉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실험을 해요.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고 결과를 봅니다. 근데 결과를 우리 엔지니어가 평가되면 잘 잡은 건지 잘 못 잡은 건지 잘 모르는데 저희 회사에는 총 6명의 전문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굉장히 효율이 좋죠. 왜냐면 만들자마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그 입맛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툴들도 만들었고요. 뭐 장고, 리액트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합리적인 조합으로 툴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게 극한까지 달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99%까지는 못 미쳤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테크닉을 조합했을 때 달성한 98% 정도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료 진단을 98%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암을 찾는 거는 예, 저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오버뷰였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제 처음엔 경쟁자가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쟁자들이, 그리고 구글 같은 어떤 테크 자이언트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습을 돌리는데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그게 그대로 경쟁력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GPU가 1초도 쉬지 않게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오고 있고요. 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CPU 페이지랑 GPU 페이지로 나눠 해보 페이지를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뭐 이미지 로딩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태스크들이 들어가죠. 뭐 인텐시티, 컨트라스트, 뭐 브라이트니스 지터링, 뭐 스케일 지터링, 어스펙트 레이시오, 뭐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들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리사이징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치 제너레이션 하고, 이런 태스크들이 다 CPU에서 처리가 되는데 굉장히 좀 헤비 로드죠. 그다음에 이제 GPU로 넘어가서 이제 배치가 올라갔다가 이제 백프롭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단순하게 짜잖아요. 그러면 저희 경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정지 영상이 아니고요.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GPU 유틸이 거의 빵이다가 갑자기 99% 떴다가 다시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데이터 파트에 지금 거의 9초 가량 쓰고 있고 GPU가 1초 잠깐 썼다가 다시 9초 쓰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뭐 암 고치려다 암에 걸릴 것 같은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들려면 당연히 그 프레임워크들에서 제공해주는 인풋 파이프라인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프로세싱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의료 영상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미지넷이나 뭐 일반적인 그냥 데일리 포토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고해상도를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의료 영상은 함부로 리사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손실이 되고 그게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용량 차이와 그다음 이미지 로딩 타임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CPU 시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갖은 방법을 더 쓰고 있고 여기서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파이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SSD에 무조건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뭐 PIL 이 정도를 쓰는 게 아니라 오픈CV 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 써서 메모리 값이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오픈CV랑 인플레이스 오퍼레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픈CV는 컴퓨터 비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이썬 래퍼가 잘 돼 있어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PIL로 했을 때랑 PIL 안 쓰고 오픈CV로 했을 때랑
퍼포먼스 차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리딩할 때도 어느 정도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리사이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그래서 오픈CV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읽었으면 넘파이로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 할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저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한 버전의 동영상인데요. 속이 시원하시죠? 보시면 T 데이터의 시간이 거의 0으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GPU가 거의 쉬지 않고 1초가 뭡니까? 0.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맛이 가지 않는 한 굉장히 최적의 효율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경험을 공유를 하자면 회사가 좀 커지니까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한 프로젝트의 규모도 커지면서 뭐 모델의 복잡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AI 모델을 이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업하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는 방법론들이 좀 중요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현미경 영상을 다룰 때 그 줌 레벨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어떤 조직의 어떤 거시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티슈 레벨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더 깊게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중간 단계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각각을 다른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A는 티슈를 보고, 엔지니어 B는 스트럭처를 보고, 엔지니어 C는 셀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최종 결과를 낼 때는 이 결과물들 다 합쳐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이걸 할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베리어블 네임이 겹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베리어블 스코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빌딩 하실 때 스코프를 잘 활용해서 빌드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프상에서는 일단 충돌을 피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엔지니어 A랑 B가 저런 어떤 티슈나 뭐 스트럭처라는 네임 그 스코프를 알고 만든 게 아니라 저거 합칠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체크포인트 상에서는 지금 저 티슈나 저런 스트럭처라는 네임 그 스코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로딩을 할 때 매핑이 안 돼요. 그래서 매핑할 때 다시 이렇게 또 전체 그래프에서 또 티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걔네들에서 이 티슈라는 스코프를 제거를 한 다음에 링크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매핑을 시켜줘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접근이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효율이 좋은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결과를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저희가 하는 일 소개를 좀 드렸고, 그리고 몇 가지 좀 파이썬 관련된 팁들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2013년에 창업을 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드디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IT 스페이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게 의료기기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3일 전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찾는 인공지능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고요. 의료 진단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게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의학을 혁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일이 많고요. 뭐 엑스레이, 뭐 유방 촬영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의학을 혁신할 동료들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기 있는 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